인공지능이라는 게 뭐 엄청 뭐가 있진 않지만 학문이잖아요, 나름의. 그래서 그것을 공부하는데 이렇게 한 수업만으로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적어도 뉴럴 네트워크나 인공지능이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아셔야 이 전체적인 수업을 따라오기가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니신 분들이 있으니 하기 위해서 설명을 오늘 아주 요약해서 뉴럴 네트워크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요약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공부를 하셔야 그 다음 이후 수업들도 따라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처음부터 다 하게 되면은 뉴럴 네트워크 막 정말 이 원래 수업의 본취지의 수업을 내용을 듣고 싶었던 학생들한테는 또 아쉬울 수도 있으니까 저는 어렵게 할 생각이고 여러분들이 어려운 데까지 따라와 줬으면 하는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또 오늘의 수업 주제는 이미테이션 러닝이고, 그 이후로는 이미테이션 러닝 이후로는 거의 다 RL 강학습 기반으로 할 건데, 오늘은 첫 시간으로서 이미테이션 러닝은 그냥 슈퍼바이즈드 러닝이거든요. 그러니까 러닝 자체에서 카테고리를 따지면 슈퍼바이즈드, 언슈퍼바이즈드, RL 이렇게 세 개가 나뉘는데, 그중에서 슈퍼바이즈드 러닝으로 컨트롤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고자 합니다. 대학원생들이시니까 캐주얼하게 들으셔도 되고. 아, 그리고 전 사실 출석을 하긴 하지만 출석 별로 신경 안 쓰니까 점수에도 안 들어갈 거고. 교수님 그냥 출석 인정해 주세요 이러면은 출석 인정해 주실 테니까 듣고 싶지 않으면 안 들으셔도 되고. 아, 수업이 너무 재미없는데요? 하면은 안 들으셔도 되니까 편하게 생각하세요. 어차피 공부는 여러분들이 하는 거고 대학원생들은 각자의 바쁜 일이 많을 거기 때문에 그것을 다 존중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인 만큼 딥러닝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딥러닝에서 기본적인 방식으로 이미테이션 러닝, 그러니까 모방학습을 통해서 제어를 하는 관점에서 어떻게 여기에 이슈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뉴럴 네트워크가 굉장히 단순한 어떠한 형태든 하나의 함수예요. 함수라고만 생각을 하면 되고 우리는 슈퍼바이즈 러닝, 그러니까 슈퍼바이즈라는 게 뭔가 지도받고 있다, 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형태든 함수를 만들어내는 건데, 이미지를 인풋으로 받았을 때, 어떠한 이런 강아지의 인풋으로 받았을 때, 뉴럴 네트워크라는 모델을 통하면은 이거의 결과가 뭐 레브라도 이렇게 아니면 독 이렇게 레이블에 맞춰서 나와야 되는 게 머신러닝, 기계학습, AI, 인공지능, 딥러닝 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풋 스페이스 여기에서는 이미지인 거고 아웃풋 스페이스는 레이블이죠. 레이블을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인풋이 주어지면 아웃풋을 만들어낸다. 그게 결국 모델, 함수가 하는 일이고 그 함수를 세타라는 파라미터를 통해서 학습을 하는데 이 파라미터를 어떻게 학습을 할 것이냐, 어떻게 이 모델을 구성할 것이냐에 따라서 성능이 달라지게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를 조금 더 데이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이 이미지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그레이스케일의 이미지는, 그러니까 0부터 255까지의 숫자를 가지고 있죠. 하나의 픽셀이 사실상 따지고 보면은 0부터 255까지의 숫자를 가지고 있어서, 흰색부터 검은색까지, 지금 검은색은 0, 완전 흰색은 255. 그래서 숫자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미지를 이렇게 이 색깔로 보지만 컴퓨터 자체는 그냥 이러한 숫자로 봅니다. 그럼 이 숫자만 봤을 때 이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낼 수 있어야 돼요. 이 숫자만 가지고 봤을 때 컴퓨터가 이게 개인지, 뭐 고양이인지, 어떠한 물체인지를 알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이 숫자 계산을 어떻게 해가지고 그 오브젝트를 알아낼 수 있냐에 대해서 탐구를 해야겠죠. 근데 사람은 그냥 이것만 보더라도 그냥 뭐 아니, 그러니까 우리든 사람이라는 걸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약간은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보면 색깔을 보면서 이게 강아지고 잔디고 뭐 이런 것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과연 이 숫자만 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파악할 수 있을지 우리도 이 숫자만 보고 이게 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과연 컴퓨터는 얘를 가지고 어떻게 알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 아티피셜 뉴런 모델이라고 1950년대쯤에 처음으로 나온 퍼셉트론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뇌를 따라하기 위한 알고리즘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뉴런은 다양한 신경 신호, 전기 신호를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전기 신호가 전달되는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따라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미지라는 것은 지금 여기에 이미지는 그냥 이 위와 같은 강아지 이미지입니다. 강아지 이미지의 가로와 세로의 픽셀이 100 바이 100이라고 합시다. 그럼 100 바이 100에다가 그러니까 100 바이 100의 픽셀 하나의 픽셀이 0부터 255의 값을 가지고 있고 그게 100 바이 100이니까 뭐 만 개의 픽셀이 여기 이미지 안에 있는 거고 근데 거기에 하나의 픽셀 그레이 스케일은 검은색 흰색부터 검은색까지 255인데 RGB로 나타내기 때문에 R이 0부터 255 G가 0부터 255 B가 0부터 255에서 거기에 곱하기 3이 있어요. 그래서 총 3만 개의 경우의 세계 그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미지 픽셀을 나타내는 데는 3만 개의 데이터가 있고 그 3만 개의 하나하나에는 0부터 255라는 숫자가 들어가져 있는 거예요. 각 R 픽셀, G 픽셀, B 픽셀마다 0부터 255의 값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플랫하게 만들어서 결국 3만 개의 100 곱하기 100 곱하기 3에 있는 각 픽셀을 플랫하게 만들었을 때 1 곱하기 3만이 될 수가 있겠죠. 1 곱하기 3만의, 그러니까 하나, 3만 개의 크기를 가진 하나의 벡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벡터, 3만 개의 디멘션을 벡터의 를 숫자로 계산을 해주는데 어떻게 계산을 해주냐? 벡터의 계산에는 결국 뭐 이 벡터에다가 뭔가를 곱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각자의 웨이트를 곱해요. 어떠한 숫자 웨이트들이 각자 그 3만 개에 따라서 대응이 돼가지고 곱해져가지고 그것을 더하면은 어떠한 하나의 값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이 결국 우리는 이 숫자 노름을 하는 거예요. 숫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있는데 이 숫자들을 어떠한 웨이트, 다른 파라미터 같은 걸로 곱해가지고 그걸 곱하고 더하다 보면은 어떠한 값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각자에 해당되는 값들이 있는데 여기에다 3 곱하고 여기에다 2 곱하고 여기에다 0.3 곱하고 뭐 그래가지고 다 웨이트를 곱한 다음에 더해요. 그 다음에 그것을 다 더했을 때 썸을 했을 때 이 아웃풋이 나와야 돼요. 에브라도가 뭐 1이라는 숫자로 표현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 곱하기 이 곱하기 해가지고 웨이트를 다 곱해서 더했더니 그게 1이 나올 수 있는 형태의 함수가 만들어지면은 아, 우리가 모델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웨이트들이 쭉 3만 개만큼 있고 그 인풋이 3만 개만큼 있고 거기서 곱해서 더하는데 이렇게 단순하게 더하면은 웨이트만 곱하고 단순하게 더하면은 이거는 리니어한 관계입니다. 선형식이에요. 선형식은 뭔가 굉장히 복잡한 형태의 모습을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비선형 하나의 텀을 추가하고 그게 액티베이션 펑션에서 널리니어한 펑션을 추가합니다. 액티베이션 펑션은 뭐 탄젠트나 시그모이드나 렐루나 뭐 다양한 형태가 존재할 수 있는데 그럼 비선형 함수까지가 조합이 되면은 여기에서의 아웃풋이 조금 더 복잡한 형태의 함수가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게 하나의 뉴런이 하는 역할이고 이 하나의 뉴런이 하는 역할이 각자가 다 더해져서 하나의 뉴런으로 널리니어티가 나와서 하나가 나와요. 이게 하나 피처가 나오는데 이 피처도 한 개가 아니라 뭐 여러 개를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피처를 여러 개를 뽑아내 여기에서 뭐 여러 만큼 뭐 100개를 뽑든 1000개를 뽑든 피처를 뽑아서 만드는 게 하나의 레이어가 되고 이 하나의 레이어를 또 겹겹이 쌓아가지고 피처가 뭐 한 30개가 있으면 그 30개의 피처에다가 또 서메이션에다가 널리니어를 붙여가지고 해서 여러 개를 레이어를 만든다 하면 멀티 레이어로 쌓을 수가 있어. 이 멀티 레이어로 쌓은 것을 딥러닝이라고 합니다. 레이어가 2개 이상이 됐다라고 했을 때 딥러닝이라고 해요. 그 전까지의 과정은 다 그냥 뭐 머신러닝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딥이라는 것 자체가 레이어가 2개 이상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왜 레이어가 2개 이상이면 좋냐? 이게 널리니어리티를 가정해주는 함수가 어쨌든 하나가 있는데 이 널리니어리티가 중첩이 돼서 널리니어리티가 여기서 중첩이 되고 여기서 중첩이 되고 중첩이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훨씬 더 복잡한 함수를 표현해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이 이미지 숫자만을 가지고 이 숫자들의 조합만을 가지고
이 이미지를 열심히 계산을 했더니 레브라도라는 갑자기 어떠한 숫자가 레브라도를 만들어내는 숫자가 있을 텐데 이 숫자를 만들어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형태의 널리니어 펑션을 만들어야지 이 인풋과 아웃풋의 관계를 설명할 수가 있을 텐데 그것을 레이어를 열심히 겹치다 보니까 그게 가능해진다. 이게 딥러닝이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그랬을 때 파라미터가 우리가 실제로 계산해 볼 수가 있죠. 파라미터가 몇 개나 필요한지. 지금 이게 하나의 뭐 딥러닝 예시라고 하면 피처가 5개라고 해봅시다. 피처가 5개인데 중간에 피처가 8개로 갔다가 4개로 갔다가 3개로 갔다. 그럼 처음에는 5개에서 8개로 갔을 때는 각 피처마다 웨이트가 들어가죠. 근데 그게 아웃풋이 하나가 나. 그러니까 이 아웃풋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웨이트에다가 피처 해가지고 5개가 나오고 여기에서 또 5개가 나오고 여기에서 웨이트가 5개가 나오고 해서 8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40개의 파라미터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추가로 팔이 하나가 더 되는데 이것은 그 피처에 대한 값이 아니라 인풋에 대한 값이 아니라 바이어스 항을 하나 추가해주기 위해서 팔을 추가해줘.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조금 설명을 조금 덜 드리긴 했지만 각자의 데이터 개수마다 웨이트를 곱할 수가 있는데 이건 x에다가만 웨이트를 곱한 거고, 실제로는 x에다가 웨이트를 곱한 거에다가 1도 하나 웨이트를 추가를 해줘요. 이 1은 바이어스 역할을 해줘가지고, 약간의 하나만 더, 오퍼레이션이 더 증가를 해가지고, 이렇게 파라미터가 필요해요. 그래서 5개부터 8개의 레이어로 갈 때 필요한 fully connected MLP, fully connected 네트워크의 파라미터는 48개. 여기에서 필요한 파라미터는 36개. 여기에서는 15개. 뭐 이런 식으로 파라미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봤을 때 우리는 아까 이 100 곱하기 100 곱하기 3, 이 강아지만 하더라도 처음에 3만 개의 데이터가 있어요. 3만 개의 그 디멘션에다가 뭐 중간에 피처가 256개 정도라고 합시다. 그 정도 많이 쓰니까 128개, 256개 피처를 많이 쓰는데 그럼 3만 곱하기 256 하면 그것만 해도 파라미터가 엄청나죠? 얼마 정도 되죠? 3만, 30만, 300만에 곱하기 3 하면 뭐 1000만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이미지 하나에다가 레이어 이렇게 하나 추가했는데 파라미터가 거의 1000만이 돼버렸어요. 그 1000만 개의 파라미터를 학습을 해야 돼요. 말도 안 되게 많은 파라미터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그만큼 파라미터가 많으니까 학습이 잘 되는 것도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비선형성을 표현할 수도 있는 것도 맞지만 그 파라미터를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돼요. 줄이는 방법으로서 CNN이 등장을 하고 이게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풀리 커넥티드 뉴럴 네트워크는 이제까지 했던 것은 각자의 지금 이미지의 픽셀들이 모두 하나하나 그냥 독립적으로 보고 있어요. 독립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데이터마다 하나하나의 그 디멘션마다 웨이트가 세로가 곱해져 있고 그 웨이트가 더해져서 뭔가 하나를 만들었는데 CNN은 부분만 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지를 볼 때, 이미지 일반적으로 보면은 여기 근처의 이미지들끼리가 비슷하고 의미가 있는 거지. 여기의 이미지랑 여기의 이미지는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 중간중간에 이렇게 어떻게 생겼느냐가 잘 조합이 돼가지고 만들어질 거야. 라는 아이디어에서 로컬하게만 파라미터를 봅니다. 로컬하게만 첫 번째로 파라미터를 보고 두 번째로, 이미지를 보는 방식은 우리가 강아지 이미지를 보든 고양이 이미지를 보든 이미지 보는 방식이 같다고 가정을 해요. 그래서 여기 위치에 이쪽 위치를 보든 아래쪽 위치를 보든 우리가 보는 방식은 같아야 하기 때문에 파라미터를 쉐어한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파라미터가 여기에서 이렇게 곱해지는 파라미터랑 여기에서 곱해지는 파라미터가 같다고 가정을 해요. 그럼 같은 파라미터로 이 전체 영역을 볼 수가 있으니까 훨씬 더 파라미터를 줄일 수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 CNN은 그러니까 MLP, 풀리 커넥티드 뉴럴 네트워크 혹은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뭐 이런 전체적으로 원래가 우리가 봤었던 딥러닝 네트워크에서는 아주 작은 크기의 32 바이 32의 이미지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얘를 일자로 만들면 플래튼을 하면 32 곱하기 32 곱하기 3 RGB니까 3000개의 디멘션이 생기는 거고 레이어 1에 256개
레이어 만들겠다 하면 3072 곱하기 256. 그래서 굉장히 많은 파라미터가 발생하는데 CNN의 경우 우리가 5x5의 커널로, 그러니까 5x5의 이미지로 로컬하게 보겠다. 그래, 그 로컬하게 본 것을 뭐 이렇게 쭉 전체를 다 보니까 그건 5 곱하기 5만 필요한 거예요. 이 전체 이미지를 다 보는데. 근데 그렇게 보는 방식이 있을 거고, 또 다른 5 곱하기 5로 보는데, 약간 더 다른, 여기에서도 웨이트가 다 달아가지고, 그 중간에 뉴런이 하나, 둘씩 생기는 것처럼, 여기서 다른 방식으로 웨이트들이 학습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것을 뭐 한 8개 정도 채널로 보겠다. 라고 하면 곱하기 8만 해줘서 5 곱하기 5 곱하기 RGB니까 3 곱하기 8. 뭐 이 정도 600개 파라미터 정도로밖에 학습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선 3000 곱하기 300의 파라미터가 쓰였는데 이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CNN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적은 숫자의 파라미터로도 효율적으로 이것을 볼 수가 있구나 라는 게 됐고 그게 실제로 잘 작동을 해서 뉴럴 네트워크, 그러니까 인공지능에서 이미지를 다룰 때는 다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까지 딥러닝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아마 이 정도까지 하면은 뉴럴 네트워크를 뭐 제대로 이야기해서는 그게 백프로파게이션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 이해를 해야 되겠지만 딥러닝에 공부하신 분들은 수업을 들으셔서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아, 여기까지 하면은 한 학기 학부 기준으로 한 학기 수업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혹시 질문 있나요? 조금 더 뭐 멋있게 얘기를 하면은 CNN은 트랜슬레이션, 이 XY에 대해서 인베리언트한 네트워크죠. 그래서 조금 더 공부를 하면은 로테이션에 대해서는 인베리언트한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을까?가 요즘에 연구되고 있는 토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어떤 연구 토픽을 잡을 때 큰 그림만 이해하면 되는데 CNN이 나온 것은 굉장히 옛날이지만 CNN을 해석하는 방법에서 그냥 CNN이구나 이렇게 작동을 하구나 라고 하면은 조금 더 일차원적인 해석인 거고 근데 결국은 CNN이 효율적으로 파라미터를 줄이는 방법의 원리가 트랜슬레이션에 대해서 인베리언트한 거니까, 인베리언트가 불변하다는 뜻이에요. 인베리언트한 거니까, 로테이션에서 인베리언트는 어떠지? 그리고 또 뭐 다른 형태의 트랜스포메이션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빛의 밝기에 따른 트랜스포메이션도 있을 거고, 실제로 우리가 이미지 인식을 하는데, 또 뭐가 있을까요? 어, 갑자기 RGB 카메라가 아니라 뭐 적외선 카메라로 바뀌었다거나, 그런 식으로 이미지가 바뀌었을 때 그거에 인베리언트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다 보면서 논문을 찾다 보면은 이거 누가 연구 안 했네? 하면 내가 연구하면 논문 쓸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제가 석사 때, 박사 때 제 친구가 그래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일반적으로 카메라는 어, 사실 피놀 카메라라고 해가지고 카메라 모델도 지오메트리로 공부를 하고 쭉 하다 보게 되는데 피놀 카메라가 아니라 피놀 카메라도 결국 캘리브레이션 해가지고 맞추긴 하지만 옴니 카메라라고 해가지고 전체 360도를 보는 카메라들이 있죠. fisheye 카메라도 있고 180도를 보는 카메라도 있고. 그럼 우리가 사실 보는 3D는 이렇게 2D에서 이렇게 프로젝션을 한 거지 3D는 이렇게 구 형태로 매핑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라이다나 뭐 이런 데이터도 그렇고. 그럼 구 형태로 이미지가 이렇게 생겼다고 했을 때 이 CNN 자체도 2D에서 이렇게 가지는 게 아니라 3D에서 이렇게 입체적으로 컨볼루션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를 생각해가지고 그런 형태로 네트워크 구조를 만들어서 논문을 쓴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의 동기가. 그냥 그랬다고요. 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그냥, 그러니까 그거의 컨셉을 잘 이해하고 나면은, 거기에서 뭔가 다른 아이디어들을 상상의 나래를 펼쳐볼 수 있다. 잠깐 쉬어가는 타임으로. 자, 이후에는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에 대해서 배울 건데, 옵티마이제이션도 저도 잘 공부를 사실 더 많이 해야 되는 이슈이긴 하지만,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수업이 있나요, 이나대에 혹시? 들었나요?
어때요? 저도 사실 좀 듣고 공부를 하고 싶은데 그 수업에서 또 굉장히 많은 이슈들을 다루고 수학적으로 다룰 텐데 이 지금부터 할 내용은 그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의 굉장히 앞서는 부분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이제 이 네트워크 파라미터가 몇 개인지, 네트워크가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파라미터들이 점점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옵티멀하게 만들어져서 모델이 학습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파라미터의 값을 변화를 시켜서 이미지에다가 뭐 3 곱하고 2 곱하기 1 곱하고 이래가지고 곱하기를 많이 하다 보면은 뭔가가 결과가 나오는 건데 그 곱하기 하는 숫들이 바뀌어야, 웨이트들이 바뀌어야 실제 모델이 될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맞추냐가 결국 옵티마이제이션입니다. 그래서 웨이트를 기반으로 펑션을 설명을 하는데 xi가 주어졌을 때 fxi가 y가 되도록 만드는 게 우리가 하고자 모델을 하는 이유예요. 로스 펑션이라고 해서 로스는 결국 우리가 모델로부터 프레딕션한 결과 y 프라임 그러니까 y의 오차를 줄이고 싶어요. 보통은 뭐 리그레션 프로블럼 회귀 문제라고 하면은 스퀘어드 로스로 이렇게 로스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웨이트를 구하고 싶은데 이 로스를 미니마이즈 하는 웨이트를 구하고 싶은 거고 어떻게 뭐 어떤 웨이트가 이 로스를 미니마이즈 하냐라는 측면에서 옵티마이제이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방법으로서 우리는 많은 경우 그냥 그레디언트 디센트,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쓰게 돼요. 여기에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뭐냐? 우리가 데이터셋 전체가 있어요. 그럼 데이터셋 전체에 대해서 로스를 계산합니다. 로스를 계산하고 데이터셋 각자의 로스에 따라서 데이터셋에 따라서 그걸 다 더해요. 다 더하고 나면은 방향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 방향성에 대해서 이렇게 한 번 스텝을 기울기를 따라서 한 번 스텝을 가서 웨이트를 업데이트하는 게 그레디언트 디센트. 근데 우리가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서 몇 개, 뭐 한 개의 데이터만 가져와서 업데이트를 하겠다. 그것을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합니다. 그럼 전체 데이터에서 파라미터를 옵티마이즈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이걸 조금 더 잘 가는 경향이 있고요. 그 방향, 원래의 방향대로 가는데 이 데이터가 너무 많으면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하는데 메모리나 계산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결국 부분의 데이터만을 사용해서 업데이트를 해야 돼요. 그래서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될 수 있고 얘네들은 전체 데이터를 대변하지 않고 부분의 데이터만을 표현하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이상한 방향으로는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업데이트를 계속해서 반복을 하다 보면 조금 삐뚤삐뚤하더라도 이 로컬 미니멈으로 찾아갈 수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우리의 로스 펑션, 코스트 펑션, 이 코스트 펑션에 미니마이즈 되는 포인트를 찾고 싶어요. 로스 펑션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굉장히 비선형 형태의 함수이겠죠. 이거의 미니마이제이션 가장 작은 형태의 포인트를 찾고 싶은데 시작을 뭐 여기서 했다고 합시다. XT가 여기에요. XT에서 이 값으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쪽으로 가야 되지? XT를 어떻게 파라미터를 변화해야 되지?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X고 여기에서 오메가인데, 오메가라고 합시다. 오메가에 따라서 로스, 그러니까 지금 로스가 Y와 Y의 프레딕션, 그러니까 Y 프라임의 오차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Y 프라임은 결국 이게 꽤나 딜레이가 있네. 네, 여튼 Y 프라임은 오메가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오메가 모델을 결정하는 게 이 모델 파라미터인 거고 오메가에 따라서 Y 프라임의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메가에 따라서 로스가 어떻게 나올지가 결정이 되는 건데 그게 어떻게 나올지는 사실은 정확하게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임의로 그냥 그라운드 트루스의 로스 펑션이 오메가에 따라서 이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오메가는 여기에요. 이 오메가에서 실제 적은 값은 여기로 가야 되니까 여기로 오메가를 뭔가 변화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변화시키냐? 가장 좋은 변화시키는 방법은 이 오메가의 포인트에서
그 그레디언트를 구하고 로스에 따라서 오메가 그러니까 로스에 따른 오메가에서 미분을 해가지고 그 그레디언트를 구하고 그 그레디언트만큼 감소를 시키면 됩니다. 이 함수에서 여기까지로 떨어지기 위해서는 결국 그레디언트를 하면은 여기에 기울기잖아요. 이 기울기에다가 어떻게 알파를 곱하면 알파가 이 기울기만큼 기울기에서 얼마만큼 갈 걸지를 결정하는 함수인데 변수인데 그 변수만큼 이렇게 점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에서 그래서 로스에 따라서 오메가면 이렇게 되고 점프를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점점 점프를 해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로컬한 미니멈의 수렴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이게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기반으로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머신러닝 수업을 보면 가장 먼저 배우는 게 리니어 리그레션이에요. 리니어 리그레션 이름만 팬시하지만 아주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은 데이터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파란색 데이터. 이걸 선형으로 피팅을 하고 싶어요. 선형 방정식은 y는 ax, b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2차원에서. 그럼 a와 b의 값을 찾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찾죠? 선형 대수를 배웠으면 이걸 리스트 스퀘어 프로블럼으로 어떻게 매트릭스 잘 살게 해서 바로 풀 수도 있어요. 바로 푸는 게 아니라 그레디언트로 푼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럼 y는 ax, b라는 어떤 그냥 아무렇게나 함수를 만들어냈고 ax, b에서 a, b가 파라미터니까 조금 더 팬시하게 세타 제로, 세타 원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세타 제로, 세타 원에서 시작을 해서 그 결국 여기도 오메가에 따라 그러니까 아니 세타에 따라서 파라미터에 따라 수많은 직선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세타를 업데이트 했을 때 이렇게 그레디언트를 기반으로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코스트는 이 선형 모델에서 실제 y까지의 차이, 여기 선형 모델에서 각자의 데이터까지의 차이를 누적해서 더한 게 로스 펑션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럼 이 로스 펑션에 대해서 그레디언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러닝 레이트를 업데이트를 해주면 세타가 조금씩 처음 시작이 여기였을 때 조금씩 업데이트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결국 업데이트를 계속 시키면은 이렇게 완벽하게 수렴을 해가지고 오차를 최소화로 하는 형태의 선을 찾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이런 거고, 이 선형 함수가 조금 더 복잡해진다. x가 x1 더하기 x2 더하기 x3로 많아지고, 세타도 세타1, 세타2, 세타3로 만들어지면은 그게 디멘션이 굉장히 커지는 거고, 그게 여기까지가 하는 거잖아요. x1에다가 세타1 더해가지고 쭉 다 더한 게 여기까지고, 거기에다 그냥 널리니얼 펑션 하나 추가해 준 게 이게 뉴럴 네트워크 하나의 원 뉴런이고 그것을 쌓고 여러 개 쌓은 게 하나의 원 레이어. 그걸 더 쌓은 게 멀티 레이어. 해가지고 딥러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이 단순한 알고리즘에서 그냥 논리니얼 펑션하고 이것을 막 쌓았다라고 하면 딥러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면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옵티마이즈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옵티마이즈하는 방법은 결국 리니어 리그레션이나 단순한 머신러닝 모델이나 똑같습니다. 그랬을 때 기울기를 우리가 보고 그만큼 몇 스타 얼마만큼 갈지 기울기는 방향을 결정해 주긴 하지만 그 방향대로 얼마만큼 갈지를 결정해 주는 것은 러닝 레이트예요. 그래서 이 러닝 레이트 알파만큼에 따라서 이게 업데이트가 얼마나 되는지를 보는데 여기에서도 러닝 레이트가 크다 그럼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러닝 레이트가 굉장히 작다면 더 촘촘하게 많이 가겠죠. 그런 상황에서 이 로스 펑션이 그러니까 어떠한 우리가 이것을 업데이트하는데 f가 굉장히 스무스한 형태의 함수다라고 하면은 러닝 레이트가 뭐 적당히 있더라도 이게 잘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데 함수가 굉장히 복잡하면은 한 번 왔다 갔을 때 이 로컬 미니멈을 찾을 수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쳐 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함수의 로스 펑션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에 따라 결국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작동이 되냐 안 되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예시를 보면 이렇게 굉장히 컴백스한 옵티마이즈 하기 좋은 함수임에도 불구하고 러닝 레이트가 굉장히 작으면은 이렇게 조금씩 가서 이렇게 미니멈 포인트를 찾을 수가 있는데 빅 러닝 레이트면은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 알겠어. 근데 이 방향으로 얼마만큼 가야 될지는 모르니까 너무 많이 가버리면 또 이렇게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미니멈 포인트를 못 찾고 발산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여기에서의 문제가 아주 적은 스텝만 가면, 이렇게 중간에 로컬 미니멈에 갇혀가지고 이 벽을 넘을 수가 없어요. 조금만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사실상 글로벌 미니멈은 여기니까 글로벌 미니멈으로 찾기 위해서는 이게 업데이트가 어느 정도는 돼야 되는데 조금만 가다 보면은 이 벽을 넘을 수가 없어서 여기에서 이렇게 계속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수렴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글로벌에 절대 찾을 수가 없는데 러닝 레이트가 큰 경우에는 여기 벽을 넘을 수는 있죠. 이 벽을 넘어가지고 이쪽까지는 가볼 수도 있고 이쪽까지 가볼 수도 있는데 여기 또 러닝 레이트가 크다 보니까 여기로는 갈 수가 없는 형태의 문제가 발생해요. 자, 러닝 레이트를 적절하게 설정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실제로 학습을 하다 보면 로스가 뭐 발산하는 경우도 있고 적당히 잘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러닝 레이트 아주 좋은 적합한 러닝 레이트를 찾아야지만 제일 최적으로 학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러닝 레이트를 잘 찾지의 관점에서 여기서 생각해 봤을 때 처음에는 좀 큰 스텝을 가다가 나중에 점점 작은 스텝으로 가다 보면 어떻게든 이게 잘 찾아지지 않을까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여서 그래서 러닝 레이트 스케줄러를 만들고 러닝 레이트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학습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러닝 레이트 스케줄을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도 뭐 페이퍼들이 굉장히 많고 뭐 다양하게 러닝 레이트를 조금씩 줄여가면서 학습을 하게 될 수 있어요. 근데 또 문제마다 어느 정도부터 어느 정도 속도로 이걸 줄여야 되냐, 학습을 해야 되냐, 그게 또 이슈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학습을 하는데 굉장히 번거로운 일들이고 튜닝을 통해서 수많은 트라이얼 앤 에러를 통해서 이뤄져야 되기 때문에 학습이 좀 화나요. 근데 많이 화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나의 나름의 데이터가 생기니까 적절한 파라미터를 빨리 찾을 수가 있어서 네. 그게 AI 전문가입니다. 잘 찍어 맞추기. 그렇습니다. 근데 뭐 정말 굉장히 잘 찍어 맞추는 고수들도 있겠지만 거기에서 이제 또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이것을 찍어 맞추는 단계가 아니라 더 잘 만들 수가 없을까? 러닝 레이트를 어떻게 알아서 잘 만들어지자 학습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했을 때 이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조금 더 잘 만들어 보고 싶어요. 일단 옵티마이제이션에서 그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아까 얘기를 했는데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에서 중요한 얘기는 이 함수는 컨벡스 펑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컬 미니멈과 글로벌 미니멈이 있는 함수는 컨벡스 펑션이 아닙니다. 컨벡스 펑션이라는 것은 결국 볼록 함수인데 이거에 대해서 완전히 자세하게 설명하면 컨벡시티에 대해서 정의까지 들어가니까 그거까지는 안 들어가겠지만 이런 볼록 함수는 로컬 미니멈을 찾는 순간 그 로컬 미니멈이 글로벌 미니멈이 됩니다. 그래서 옵티마이제이션에서 굉장히 유리하고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문제를 컨벡스 프로블럼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니면 컨벡스 펑션이 아니더라도 컨벡스 펑션으로 근사화를 해서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든가. 근데 뉴럴 네트워크는 굉장히 넌 컨벡스한 펑션이기 때문에 옵티마이제이션이 어렵고 그럼 여기에서는 컨벡스 펑션을 만드는 차원이 아니라 넌 컨벡스 펑션을 어떻게 옵티마이즈를 잘할까의 측면으로 알고리즘들이 디벨롭이 되고 있고 거기에서 뭐 이런 추가적인 옵티마이제이션 방법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러닝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요즘은 그냥 다 아담 쓰고요. 아니면 아담 W 쓰고요. 뭐 쓰시나요? 아담 쓰시나요? 또 쓰시는 분 있나요? 다른 거? 하여튼 아담으로 이렇게 나름의 결론이 났습니다. 근데 그 아담으로 나온 결론의 과정을 조금은 설명을 드리면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는 뭔가 이렇게 계속 뭔가 플럭추에이션이 있으면서 뭔가 미니멈 포인트로 수렴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왔다 갔다를 하다 보면은 아, 이쪽으로 왔다 갔다의 평균을 냈을 때 그 평균 방향은 이쪽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그 평균의 방향대로 가야겠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고 그게 모멘텀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뭔가 이상한 형태의
그러니까 코스트가 각자의 그레디언트를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여기에서 러닝 레이트 그 기울기를 따지면은 지금 이 함수에서 얘를 감소하는 방향은 이쪽이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뭔가 파라미터가 업데이트가 되는데, 이 파라미터의 업데이트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그러니까 단순히 그레디언트, 제일 그레디언트를 따라가는 것은 이 순간순간에서의 코스트가 기울기를 따라가는 방향인데, 그 방향이 사실은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몇 번 따라가다 보면 라지 러닝 레이트에서는 어차피 발산을 하는 거고, 스몰 러닝 레이트에서는 이렇게 조금씩 따라가게 되는데, 조금씩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 평균의 이동량은 이쪽 방향이구나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럼 알아내다 보면 이쪽 방향으로 우리가 가속도를 붙는구나. 그래서 모멘텀이 붙는구나. 그러니까 그 모멘텀이라는 항을 추가하자. 어셀러레이션을 추가하자. 어, 그래서 뭐 이게 조금 더 쉬운 설명인 것 같은데, 여기에서 그레디언트가 생겼을 때 그 그레디언트만큼 업데이트를 하는데, 그 전에 그레디언트가 이쪽의 방향이었으니까 그만큼의 모멘텀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그레디언트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과거의 업데이트를 기반으로 모멘텀이 있으면 얘는 조금 더 계속 나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그레디언트를 이길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그 모멘텀이 계속 생겨서 그걸 넘어가다 보면 로컬 미니멈을 떠나서 이렇게 다른 형태의 더 낮은 값을 찾을 수도 있고, 옵티마이션 자체도 빨리 수렴을 할 수 있는. 스몰 러닝 레이트에서는 그게 수많은 반복을 통해서 수렴이 되는데, 모멘텀을 쓰다 보면 러닝 레이트를 적절히 유지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빨리빨리 수렴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성능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방식에서 모멘텀을 이용하고 뭔가를 더 추가를 하고 이렇게 발전을 하다가 다양한 형태의 알고리즘들이 나왔어요. 옵티마이제이션을 어떻게 하냐? 처음에 모멘텀을 시작으로 해서 뭐 아다그렛, 아다델타, RMS 프랍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 옵티마이제이션의 방법론에 따라서 어떻게 얼마나 더 빨리 실제 값에 수렴을 하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빨간색이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인데 결국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는 제일 느리고, 지금 여기에서 제일 빠른 거는 노란색 아다델타나 뭐 아다그라가 제일 빨리 보이네요. 여기 문제에서는. 오른쪽 문제에서도 검은색, 노란색이 제일 빨리 이렇게 떨어지고, 그 다음에 보라색이 빨라지고, 그러니까 이러한 수렴 속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옵티마이션 이것도 막 뭐가 무조건 완벽하게 좋다 이런 거는 없지만, 결국 문제에 따라서 코스트 펑션이 어떻게 구성되었냐에 따라 각자의 옵티마이션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이 있지만, 대략적으로 그 수렴을 한 게 아담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사용하는 것들을 보면, 이거는 페이퍼에 대한 평균인데, 페이퍼를 얼마나 많이 쓰는지. 일단 이 파란색은 기타이고요. 많이 쓴 게 결국 어쨌든 빨간색 아담과 모멘텀 정도로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담 W를 사실 모르면 그냥 쓰면 되고, 네, 이런 어떤 옵티마이저를 잘 쓸까에 대한 팁들도 사실 딥러닝을 하다 보면은 구글링을 하면은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LLM을 하는 경우에는 너무 파라미터가 많고 너무 데이터도 많아서 더 효율적인, 그러니까 그 계산이 효율적인 형태의 옵티마이저가 필요해질 때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그거를 위한 옵티마이저들이 나오기도 했다고 해요. 뭐 저도 안 써봤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잘 모르는 초심자 입장에서는 그냥 아담을 쓰는 게 좋고, 또 아담을 쓰면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담은 러닝 레이트를 튜닝할 필요가 없어가지고 러닝 레이트 막 스케줄이나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파라미터라서 내가 이것도 실험해보고 저것도 실험해보고 이러는데, 아담은 그냥 필수 러닝 레이트로 계산하다 보면 얘가 알아서 그것을 정도를 조절해주기 때문에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자, 얼마나 됐죠? 50분? 자, 이제까지 이제 또 옵티마이제이션에 대해서 수업이 끝났고,
잠깐 한 2시까지 쉬죠. 네. 네. 여기 보면 업무를 찍을 수 있어요. 뭐요? ERP 이미지에서 CNN 적용하는 따로 해결하는 그 스타트 어디서? 네? 그 3D에서? 네, 사실 이번에 로컬이나 관련돼서 네. 이번에 310 카메라 네. 적용이 해결해보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심사시간에 적용해보려고 하는데 해당 관련 논문들 레퍼런스를 많이 붙여놔가지고 근데 제가 그거 석사 졸업할 때쯤이어서 제 친구가 아마 한 6년, 7년 된 논문이라서 성능이 좋을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찾아서 알려드릴게요. 아, 네. 네네. 네. 조금 말이 빠른 경향이 있어요, 제가. 알아서 좀 감안해 주시고. 근데 수업은 최대한 캐주얼하게 하고 싶어서 편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이든 뭐든.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실 도메인들이 다 다르잖아요. 저는 뭐 로봇 제어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로봇 제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그런 측면에서 저도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얻고 공부를 하고 싶은 느낌이 있어요. 네. 그래서 뭐 다양한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저한테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따로라도 메일이든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한에서 도움을 드리도록 할게요. 유선을 선별하니까 확실히 더 빨라지고 좋았어요. 이걸 할 수가 있는지 몰랐네요. 왜 안 올라가지?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미테이션 러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엑스퍼트 트래젝토리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미테이션 러닝, 이미테이션이 모방이라는 뜻이잖아요. 모방 학습을 하는데 우리가 어떤 모방을 하려면은 좋은 사람을 모방을 해야겠죠. 엑스퍼트, 전문가를 모방을 해야지 실제로 잘 작동을 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뭐 드라이버가 있을 때 전문가의 드라이버의 실력이 있다. 드라이버가 뭔가 운전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드라이버가 운전한 형태의 데이터를 쭉 가져와요. 그럼 드라이버는 뭘 기반으로 운전을 하냐? 비전을 통해서 운전을 하겠지만 그 비전을 카메라로 하고 카메라를 카메라를 통해서 이 도로 상황에서는 이렇게 조절을 해야 돼. 그러니까 결국 실제로 움직인 전략이 되겠죠? 옵저베이션이 비전이 되는 거고 여기에서 액션이 그 스티어링 휠을 얼마만큼 돌렸냐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 옵저베이션으로부터 액션이 나오는 형태의 모델,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데이터셋에서 이 오와 옵저베이션과 액션이 전문가가 한 형태의 데이터셋을 있을 거고, 그래서 열심히 모아서 트레이닝 데이터로 만든 다음에 슈퍼바이즈 러닝을 하면은 이 네트워크를 학습을 할 수가 있어요. 아주 단순하고 직관적인 형태의 이미테이션 러닝입니다. 조금 더 이걸 뭐 수학적으로 포메이션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프로퍼티나 뭐 MDP, 폼디피에 대해서 조금 이해해야 되는데 아주 간략하게만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말코 MDP에 말코 프로퍼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전의 스테이트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운전을 하고 오는 히스토리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아니, 차선을 왼쪽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5초 전부터 저 뒤에서 어떤 차가 계속 따라오고 있어가지고 나를 성가시게 했어. 그랬을 때 나는 지금 이 차를 보내고 나서 왼쪽으로 차선을 바꿔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건 MDP가 아니고 MDP의 생각은 바로 1초의 단위라고 했을 때 1초 전에 제 속도가 10m/s네. 그럼 나는 왼쪽으로 차선을 바꿔야지 말아야지라고 생각을 하는 게 MDP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스토리는 과거의 모든 정보는 바로 직전의 스테이트에 다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5초 전부터 그러니까 뭐 10초 전부터 과거에 뭐 무섭게 달려오고 있는 차가 있었다라는 정보는 10초 동안 모아낸 거잖아요. 그럼 10초 동안 모아놓은 정보를 단순하게 한 줄로 요약해가지고 쟤는 보내자라는 정보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새로운 스테이트로 만들고 그 전의 스테이트에 1초 전의 스테이트에 쟤는 보내자라는 정보를 저장을 해놓으면 그 스테이트를 기반만으로, 그러니까 5초, 10초의 과거 정보를 모두 저장할 필요 없이 새로운 스테이트, 쟤는 보내자라는 정보만 저장을 하면은 그거에만 디펜던트하게 액션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마르코브 프로퍼티는 그러한 것을 관점으로 합니다. 모든 과거의 정보가 굳이 필요가 없이 전 스테이트만을 기반으로 다 판단을 할 수가 있죠. 과거의 스테이트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가 마르코브 프로퍼티고 그걸로 이렇게 그래프 스트럭처를 만들어서 시스템을 만든 게 MDP입니다. 그 관점에서 폼DP는 스테이트는 기반적으로 스테이트에서 그 다음 스테이트로 넘어가는 것은 그 전 스테이트에만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여기서 S2를 결정하는 것은 S0, S-1 그 과거의 히스토리가 아니라 S1만이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는 S1을 관찰할 수는 없어요. S1을 기반으로 O1은 관찰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찰한 것은 O1을 기반으로 액션을 선택을 해요. 그리고 그 액션을 하다 보면 S1에서 액션을 하면은 S2로 되는 거고. 이게 무슨 말이냐? 다시 자동차의 예시로 갔을 때, 보통 스테이트라고 생각하면은 모든 정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자동차에서 내 차의 속도, 내 차의 방향, 지금 도로의 상태, 상대 옆에 있는 차의 속도, 옆에 차의 방향, 지금 차선이 몇 개인지, 이런 모든 정보가 스테이트라고 합시다. 거기에서 우리는 옵티멀한 액션을 내릴 수가 있는 건데, 그 스테이트를 바로 얻을 수는 있는 건 아니고, 우리는 그냥 단순히 눈 하나, 그러니까 그 눈으로 보는 이 비전 하나, 그 이미지 하나만으로 액션을 취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이미지만으로 액션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스테이트 정보를 알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부분적인 정보를 비전으로 알아낼 수가 있는 거고, 그 비전을 기반으로 액션을 만들어내야 된다. 가 폼디피, 일반적인 우리가 풀어야 하는 문제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RL의 셋업은, 수학적인 셋업은 보통은 MDP를 기준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프랙티컬하게 RL을 통해서 폼DP를 풀기 위해서는 이 옵저베이션이 얼마만큼 스테이트를 커버할 수 있냐에 따라서 다루는 이슈들을 다뤄야 하기도 해요. 또 우리가 이 스테이트 옵저베이션, 액션, 폴리시 뭐 이런 것들을 단어에 조금 익숙해져야 되는데, 이 강화학습이나 이런 거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게 옵저베이션을 통해서 액션을 만들어내는 정책, 파라미터, 모델, 이것을 폴리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파이로 쓰고, 여기에서 강화학습에서 트레젝토리는 스테이트와 액션의 시퀀스예요. 시간에 따라서 스테이트 액션, 그 다음 스테이트, 그 다음 액션, 이렇게 쭉 시퀀스가 만들어지는데, 이 타임 시퀀스 동안의 스테이트 액션, 혹은 리월드까지 포함한 것을 트레젝토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의 트레젝토리는 그 A에서 B까지 우리가 어떻게 가야겠다라고 했을 때 이건 하나의 옵티멀 트레젝토리를 만드는 것은 하나의 트레젝토리를 만드는 것은 트레젝토리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옵티멀 컨트롤에서 많이 푸는 문제예요. 근데 RL에 기반에서는 트레젝토리 하나를 푸는 게 아니라 모든 스테이트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B로 갈 수 있을지를 푸는 문제를 보통 만들고 그래서 옵티멀 폴리시라고 합니다. 폴리시는 옵저베이션이나 스테이트에 관한 함수예요. 그것을 인풋으로 받았을 때 어떻게 액션이 나오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X에 따라서 스테이트를 받아가지고 그 X에 따라서 액션을 어떻게 할까? 모든 X에 따라서 그 액션이 나오는 함수이어서 내가 어떠한 형태의 상태이든 액션을 만들 수 있는 함수. 그러니까 모든 경우에 답을 알고 있는 게 폴리시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최적화해서 제어를 많이 하는데 NPC나 이런 최적화 제어 기법들은 하나의 문제, 지금 내 상태가 A인데 B까지 어떻게 가지? 그때 컨트롤 인풋 시퀀스를 구한다. 그게 최적제에서 보통 푸는 문제이고 그거는 그냥 최적 처리 옵티마이전 하나의 문제를 푼다고 볼 수가 있어. 얘는 T에 관한 함수, 얘는 X에 관한 함수. 자, 다시 말해서 결국 우리는 이 엑스퍼트가 운전한 데이터를 잘 미믹을 해가지고 에이전트가 그대로 운전을 하게 만드는데 엑스퍼트가 운전하는 방식은 어쨌든 뭐 눈이나 뭐 여러 가지 조작을 하면서 보겠지만 실제로 로봇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사람과 완벽하게 같지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센서들이 있고 그 다양한 센서들을 통해서 어떻게 제어해야 되냐 뭐 그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결국 그대로 따라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때 어떻게 따라하냐? 따라하는 방법이 결국 엑스퍼트 데이터셋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니까 이게 엑스퍼트가 한 액션이다 하면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학습하고자 하는 폴리시에서 나온 게 A, 프레딕트한 A면은 프레딕트 A 해시와 엑스퍼트 A의 차이를 최소화하겠다로 학습을 하면 이미테이션 러닝이 되겠죠. 단순하게 그냥 스퀘어드 로스를 통해서 엑스퍼트가 이렇게 운전을 했어요. 트랙을 따라가서 운전을 했으면은 이 트랙에 만큼 맞춰서 이 스테이트에서는 정확하게 이 액션을 취해야 돼. 이 A에 맞춰서 취해야 돼. 해가지고 모델을 파라미터를 학습을 하면 A 햇이 나올 수 있게끔 학습을 하면은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의 문제는 뭐 트랙을 하나만 엑스퍼트 데이터셋이 있다고 했을 때 새로운 다른 스테이트에 취했어요. 그럼 다른 스테이트에 취한 순간 이 엑스퍼트의 데이터와 약간이 달라지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약간이 달라졌을 때 어떠한 액션을 취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른다는 것은 정확하게 모른다는 것은 그러면은 이때의 데이터셋을 취하게 또 얻어야겠죠, 엑스퍼트가. 그럼 이 스테이트에서의 그러니까 지금 차가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움직인다는 걸 아는데 약간 조금 차가 벗어난 상황에서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몰라라고 한다면은 이것을 유추해낼 수도 있겠지만 첫 번째 방법으로는 그냥 데이터를 하나 더 얻습니다. 이 상황의 스테이트에서 엑스퍼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봐요. 근데 이렇게 받으려고 하다 보면 이 경로들이 너무 많고 할 수 있는 스테이트 X, Y의 포지션이 너무 많고 각자의 X, Y에서의 차의 그 헤딩 앵글, 차가 바라보는 앵글도 너무 많고 그 순간의 차의 벨로시티 어셀러레이션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상태가 너무 많게 돼요. 그때의 데이터를 우리가 과연 다 얻을 수 있냐에 문제가 있습니다. 즉, 모든 스테이트의 차원에 대해서 그 스테이트가 뭐 예를 들어 차의 포지션, 벨로시티, 앵글이라고 합시다. 그거에 따라서 각자의 액션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어떻게 이 모든 파서블한 스테이트에 따라서 엑스퍼트의 데이터셋을 얻어낼 수 있지를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근데 먼저 일단은 각자의 스테이트는 포지션, 벨로시티, 앵글은 컨티뉴어스한 베리어블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무한개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한개의 데이터를 얻어낼 수는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가장 간단하게 하는 방식은 이것을 빈으로 만들어가지고 벨로시티 뭐 0에서 0.1m/s일 때, 0.1에서 0.2m/s일 때 이렇게 빈을 만들어가지고 각 빈에 따라서의 데이터를 그러니까 디스크리트 해가지고 데이터를 만들어가지고 그 데이터를 따라하는 거예요. 포지션이 X, Y 뭐 이렇게 쭉쭉쭉 있고 벨로시티 쭉쭉쭉 있고 그때 앵글 쭉쭉쭉 있고 각자의 칸에 액션을 왼쪽으로 간다, 오른쪽으로 간다, 왼쪽 스티어링 앵글 뭐 마이너스 3도로 한다, 마이너스 5도로 한다. 이런 식으로 하다면은 그걸 그대로 따면 되겠죠? 테이블을 만들어서 그걸 그대로 따라한다의 방법이 기본적인 테이블 룩업입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 룩업이라는 방법은 뭐 한 50년, 100년 전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당연하게 그냥 비슷한 데이터를 찾아가지고 그 비슷한 데이터 때 그냥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딥러닝으로 갔을 때 우리가 단순히 테이블 룩업을 쓰는 이유가 아니라 딥러닝을 쓰는 이유는 결국 딥러닝의 제너럴라이제이션 효과이거든요.
딥러닝이 잘 되는 이유는 비슷한 데이터끼리 인터폴레이션이 만들어져서 데이터를 얻지 못한 공간에서도 비슷한 형태의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되는 이유는 뉴럴 네트워크 자체가 결국 아까 멀티레이어를 만들어서 널리니얼 펑션도 붙이고 막 웨이트를 합쳤지만 결국 그 복잡한 형태의 함수가 컨티뉴어스한 펑션이라서 잠깐만 그림을 그리면 제가 또 말이 조금 빨라지고 있는데 네. 뉴럴 네트워크가 엄청나게 복잡해가지고 뭐 x에 따라서 y가 막 이렇게 복잡한 함수라고 합시다. 아무리 복잡한 함수라고 하더라도 얘는 컨티뉴어스한 함수예요. 얘가 갑자기 막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튀었다가 이렇게 막 가진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얘네들이 다 이어져 있기 때문에 얘와 얘의 중간값을 나름 인터폴레이션을 하는 성능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테이블 룩업에서 여기에 우리가 데이터가 뭐 마이너스 0.3도로 얘는 스티어 링크를 해야 된다. 얘는 0.1도로 스티어 링크를 해야 된다. 우리가 이 데이터는 못 얻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뉴럴 네트워크는 나름의 그럼 여기랑 여기에 중간값으로 나름 이걸 처리를 해야지. 그럼 0. 마이너스 0.1로 값을 넣어서 처리를 해야겠구나. 자체가 알아서 학습이 되는 겁니다. 뉴럴 네트워크가 컨티뉴어스 펑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인터폴레이션 효과 때문에 제너럴라이션이 성능이 발생을 하고 그와의 단순한 방법으로 뭐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서도 굉장히 많은 강아지 데이터셋을 통해서 파라미터를 학습하다 보면은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데이터셋에서도 작동이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는 뭐 액션을 구할 때 모든 케이스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바둑 알파고에 나온 예시만 봐도 이 바둑에서 지금 이게 19 곱하기 19의 판이고 공을 하나씩 놓으면서 전략을 하는데 돌이 따먹히기도 하고 뭐 새로 생기기도 하고 다양한 스테이트가 생기잖아요. 일단 19 곱하기 19에다가 흰색, 검은색 돌이 생길 수 있고 막 거기에다가 뭐 경우가 많아지니까 가능한 포지션 자체를 수학적으로 계산한 게 10의 170승이래. 이 모든 스테이트를 우리는 당연히 다 경험해 볼 수가 없고 그 스테이트에서 어떤 액션을 해야 베스트 액션인지 알아낼 수 있진 않아요. 그럼에도 이것을 이 알파고나 강화학습이 잘 작동되는 이유는 적절한 스테이트에 대해서 가능할 만한 스테이트를 잘 찾고 거기에서 액션을 찾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잘 작동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또 문제는 알파고 말고 알파고는 사실 딥마인드인가요? 오픈 AI인가요? 딥마인드인가요? 하여튼 딥마인드에서 만들었는데 그거는 공개되지 않았고 그래서 카타고라고 공개된 형태의 소스가 있어요. 그건 그래도 알파고 뒤에 나중에 나왔으니까 알파고보다 더 좋다라는 말도 있고 컨트로버셜하긴 하지만 카타고는 우리가 직접 써볼 수 있는 건데 그 좋은 애를 그냥 아마추어 플레이어가 이겼어요. 그러니까 아마추어 플레이어가 알파고도 이길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세돌은 졌지만 아쉽게. 그 이유가 약간 이런 어드버서리한 어택이에요. 그러니까 뉴럴 네트워크나 강학습이 다 일반적으로 할 것 같은 파서블한 스테이트에 대해서만 얘네들이 옵티멀한 폴리시를 얻기 때문에 도저히 이런 생각은 못 할 것 같은데 정도의 전략을 잘 하면 뭐 예를 들어 처음에는 잘 두다가 나중에 갑자기 굉장히 멍청하게 둬가지고 얘를 방심하게 만들었다가 다시 갑자기 잘 두게 되면은 얘 입장에서는 이거는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인데,를 뭔가 처했을 때 고장이 나버리는 상황이 있습니다. 왜냐? 10의 170승의 스테이트를 다 커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아마추어가 그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전략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게 뭐 러닝의 문제이기도 하고. 이게 전반적인 러닝의 문제인데, 어드버서리얼 어택이라고 해서 뉴럴 네트워크는 작동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프레자일합니다. 판다의 이미지에 노이즈를 섞으니까 기분이 뭐죠? 저부터 원숭이였나? 기억나기 안 나는데 긴팔 원숭이로 이걸 파악을 하는 형태의 그것도 99.3%의 컨피던스로 이런 뉴럴 네트워크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일단 있고, 그러니까 이게 다 모든 형태의 스테이트를 커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형태의 스테이트를 커버할 수가 없어서, 그럼 이미테이션 러닝을 할 때 최대한 많은 스테이트를 커버해서 그 엑스퍼트 데이터셋을 얻고 그것을 모사하려고 해야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이슈가 첫 번째로 있고요. 그래도 이거는 뭐 스테이트를 못 얻은 거니까, 이미테이션 러닝은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최대한 더 얻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의 해결법은 뉴럴 네트워크의 제너럴라이션 어빌리티를 증가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여기에서도 말했듯 아무리 제너럴라이션을 잘 증가시켜 보려고 하더라도 결국은 얘는 인터폴레이션을 잘하는 방식이고 그게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은 발생하기 때문에 최고의 방법은 데이터를 많이 얻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요즘은 다 파운데이션 모델 연구하고 있잖아요. 어텐션으로 파운데이션 모델 하는 이유가 그냥 데이터 때려 박으면 돼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파운데이션 모델은 그래요. 근데 어쨌든 데이터를 많이 얻으면 무조건 좋아지는데 그 데이터를 또 어떻게 효율적으로 얻을 것이냐에 대해서 이슈가 있는 거고 두 번째로 또 다른 이미테이션 러닝의 이슈가 엑스퍼트가 엄청난 옵티멀한 엑스퍼트라고 하더라도 코스트가 완벽하게 같은 형태면은 두 개의 컨트롤 비헤이비어가 나올 수가 있어요. 또 엑스퍼트가 그냥 기분에 따라서 나는 지금 차선을 왼쪽으로 바꾸고 싶을 때도 있고 조금 3초 후에 바꾸고 싶을 때도 있고 그게 다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멀티모달의 액션이 나올 수가 있는 형태이고 그것에 대해서 이미테이션 러닝을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축구에서도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뭔가 패스를 하거나 패스 길을 봐야 되는데 옵티멀 액션이 뭘지를 모르겠어요. 이것을 잘 보면 메시가 될 수 있는 거고 못 보면 우리처럼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트랙이 1과 2의 데이터를 얻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 상황에서 같은 스테이트에서 어떤 상황에서는 이렇게 왼쪽으로 갔고 어떤 상황에서는 살짝 오른쪽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엑스퍼트가 같은 엑스퍼트라도 같은 상황에서임에도 불구하고 액션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스퀘어드 에러로 A 햇을 구하려고 하면은 얘는 이 미니마이즈 하는 특성상 중간값으로 가려고 해요. 왜냐? 왼쪽으로 가는 거와 오른쪽으로 가는 게 똑같이 액션이 나왔기 때문에 그럼 그거의 로스를 잘 줄이기 위해서는 중간값으로 가는 게 적합하다라고 학습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실제로 이렇게 여기 차에서도 직진을 해야 된다, 왼쪽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스테이 스트레이트 데이터가 있고 멀지 레프트 데이터가 있을 때 그 적절한 선에서의 중간값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데이터의 통계를 보면 스테이 스트레이트 데이터의 디스트리뷰션이 프로버빌리티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 멀지 레프트 왼쪽으로 멀지를 해야 된다.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이 이렇게 나올 수 있을 텐데 그 상황에서의 이렇게 리스트 스퀘어로 펑션을 하면은 민으로 얘를 줄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한 적절한 멀지와 스트레이트를 할 거면 확실해야 되는데 그 중간에 액션을 이상하게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액션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문제가 됩니다. 여기에서 딱 봐도 차선을 갈 거면 가고 안 갈 거면 안 가야 되는데 중간에 애매하게 걸쳐 있어가지고 가면은 욕먹겠죠? 그랬을 때 이 멀티모달리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그러면은 단순하게 디터미니스틱한 액션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스토캐스틱하게 액션을 만들어내야겠다. 그럼 우리는 액션을 디터미니스틱하게 배우는 폴리시가 아니라 그 액션에 대해서 디스트리뷰션을 배우는 형태로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트리뷰션을 직접으로 모사하는 뉴럴 네트워크를 만들어낼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뉴럴 네트워크가 이제까지는 디스트리뷰션을 잘 파악하기가 어려웠어요. 이것을 디스트리뷰션을 파악하는 형태의 방법의 뉴럴 네트워크가 좀 여러 개가 제시된 바가 있었는데 그게 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첫 번째로 성능이 잘 안 좋고요. 그래서 그나마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 이런 간이나 VA가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여러 가지로 가정을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건데 네, 그게 좋지는 않았어요.
또 하나의 방법으로는 뭐 가우시안 믹스처라고 해서 가우시안이니까 기본적으로 가우시안을 여러 개 합쳐가지고 제너럴한 디스트리뷰션을 만들어내고 싶다라고 하는데 가우시안 믹스처가 포함할 수 있는 데이터 디스트리뷰션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요. 근데 요즘은 또 디퓨전이 대세라고 해서 인공지능 공부하시는 분들은 알 텐데 디퓨전이 이런 디스트리뷰션을 굉장히 잘 모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뭐만 하면 AI 하는 사람들은 다 아시겠지만 다 그냥 디퓨전 때리고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얘가 이런 디스트리뷰션을 간이나 뭐 VA나 이렇게 제너러티브한 모델들이 못했던 것들을 잘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제너럴한 디스트리뷰션을 잘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성공이 되거든요. 그럼 제너럴한 디스트리뷰션을 잘 만들어냈다, 디퓨전으로 네트워크를 잘 만들어냈다 하면 이런 상황에서 얘를 정확하게 액션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액션에 대해서 디스트리뷰션을 배우기 때문에 그럼 그 디스트리뷰션으로 확률 선택을 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액션을 잘 모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비헤비얼 클로닝을 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액션을 디터미니스틱하게 따라하는 게 아니라 그 액션의 디스트리뷰션을 배우겠다라고 하면 이미테이션 러닝이 잘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잘 되는 예시입니다. 그래서 뭐 매니플레이터 같은 걸로 이렇게 제어를 했을 때 뭔가 이렇게 물체를 원하는 곳에 놓는다든지 뭐 옷을 두 개를 합쳐가지고 이렇게 제어를 잘 갠다든지 하는 제어 문제들이 많이 연구가 되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디퓨전 폴리시, 디퓨전을 기반으로 이미테이션 러닝을 했던 애들은 에런으로 한 게 아까 디터미니스틱하게 액션을 한 거고 GMM으로 했을 때는 그냥 가우시안 믹스처로 디스트리뷰션을 한 건데 디퓨전이 훨씬 더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여기 싱글 휴먼, 멀티 휴먼 데이터셋이 흥미로운데 싱글 휴먼은 그래도 비슷한 형태의 옵티멀 액션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GMM으로도 적당히 잘 되지만 멀티 휴먼은 그 행동 양상이 전혀 다를 수가 있잖아요. 모달리티가 훨씬 더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디퓨전이 더 잘 된다. 이만큼은 다양한 디스트리뷰션을 더 잘 배웠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복잡한 태스크에서 이러한 이미테이션 러닝을 하는데, 어, 네, 디스트리뷰션을 배우는 방향성이 더 맞다라는 게 요즘은 잘 보여져 있는 것 같고, 일반적으로 이런 복잡한 매니플레이터의 제어는 다 이미테이션 러닝으로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니플레이터 연구를 한다. 근데 얘네들을 학습으로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면 일단 이미테이션 러닝의 기반의 논문들을 찾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냥 휴머노이드 같은 거를 했을 때 지금 정설은 걷는 거는 RL, 손으로 하는 것은 IL, 이미테이션 러닝이 아직까지는 정설인 것 같아요. 또 이것은 디스트리뷰션에 관한 멀티모달리티에 관한 이슈였고 두 번째로는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얻어야 하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데이터를 과연 어떻게 잘 얻어야 될까의 관점에서 이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굉장히 많은 엑스퍼트 데이터셋을 얻었다고 합시다. 엑스퍼트 데이터셋은 결국 성공한 데이터셋일 거예요, 웬만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트랙을 도는데, 트랙을 다 성공한 데이터셋만 얻기 때문에 얘는 절대로 다른 뭔가 이런 벽에 부딪히는 데이터를 얻지를 못해. 얻을 생각을 안 하겠죠. 엑스퍼트 데이터셋이라는 것 자체가. 근데 이것을, 어, 네. 이것을 아무리 이미테이션 러닝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러닝의 특성상 완벽하게 똑같이 따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차가 조금은 발생을 하거든요. 네. 오차가 조금 발생했을 때 이 강화학습의 특성상 얘는 시퀀셜한 상태 전이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스테이트에서 그 다음 스테이트, 그 다음 스테이트, 그 다음 스테이트로 계속 넘어가는데 액션이 원래 옵티멀한 액션에서 엑스퍼트 액션에서 약간이 틀어졌다고 합시다. 그럼 약간의 틀어졌을 때는 처음에 스테이트가 약간의 오차가 발생하게 되겠죠. 근데 그 액션이 또 조금씩 달라지고 또 조금씩 달라지고 하다 보면은 점점 틀어지는 정도가 누적이 돼서 커져요. 굉장히 커지게 돼서 나중에 스테이트가 뭐 한 10 정도 됐다고 했을 때 전혀 다른 형태의 스테이트가 될 수가 있어요. 이 문제를 컴파운딩 에러 프로블럼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인 슈퍼바이즈 러닝에서는
한 번 뭔가 스테이트를 기반으로 네트워크를 학습하고 나면 타겟이랑 비교를 하고 끝이기 때문에 그 이러한 오차의 누적이 발생하지가 않는데 여기서는 그 결과를 또 쓰고 또 쓰고 해가지고 그 다음 스테이트로 넘어가야 해서 시퀀셜한 뭔가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오차가 누적하는 문제가 발생이 돼요. 사실 슈퍼바이즈 러닝에서도 멀티 스텝 프레딕션 프로블럼이라고 해서 한 번 프레딕션을 하고 한 번 또 프레딕션을 하고 프레딕션을 여러 번 하는 형태의 문제를 볼을 때는 똑같이 컴파운딩 에러 프로블럼이 발생을 합니다. 이랬을 때, 네, 이랬을 때, 지금 스토리 라인이 살짝 헷갈려서 그런데, 그, 이것을 어떻게 과연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트레젝토리 엑스퍼트 데이터셋을 이렇게 얻었을 때, 이게 조금의 벗어남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 벗어남이 조금 생기고 조금 생기고 생기다 보면은 이게 완전히 엑스퍼트 트레젝토리와 달라져가지고 결국 이렇게 부딪히는 형태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대거라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거라는 알고리즘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엑스퍼트 S1, S2, S3, S4 이렇게 했을 때 각자의 액션들을 배워서 이미테이션을 이미 러닝을 한번 했어요. 이미테이션 러닝을 한 거에 대해서 폴리시를 돌려가지고 액션을 돌리다 보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부딪히는 데이터셋이 만들어지죠. 그럼 부딪히는 만들어지는 데이터셋을 만들고 그 상황에서 각 사람이 어떻게 했어야 됐을지를 추가적으로 데이터를 추가하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데이터를 레이블링 합니다. 무슨 말이냐? 얘를 이미테이션 러닝 했어요. 이미테이션 러닝 하고 돌려보니까 얘가 이렇게 부딪혀요. 그럼 부딪힌 상황에서 그럼 각자의 스테이트에서의 액션들이 얘네를 만들 거가 있을 텐데 그 각자의 스테이트에서 액션을 너 사실 그때 이 액션을 하면 안 되고 여기서 조금 더 틀었어야 돼. 여기서 조금 더 틀었어야 돼. 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각자의 스테이트에서 너 이렇게 갔어야 돼. 이렇게 갔어야 돼를 만들어줘서 그 데이터셋을 추가로 만들어줘요. 이 방법을 수렴할 때까지 계속 합니다. 데이터셋을 계속해서 추가하는 거예요. 데이터셋을 계속 추가하는 건데 첫 번째 이미테이션 러닝에서 이렇게 부딪히는 폴리시가 나왔다면 각자의 부딪히는 폴리시에서 너 이번엔 실패했으니까 그때는 그러면 안 됐고 이 스테이트에서는 이쪽으로 갔어야 돼를 알려줘가지고 다시 레이디 에블링해서 학습을 해요. 다시 학습을 했으니까 여기서는 이쪽으로 가야 된다는 걸 알아서 잘 이렇게 피해 갔는데 또 피해 가다가 이번엔 여기에서 부딪혀요. 그럼 여기서 또 부딪혔으니까 여기서는 너 다음에는 부딪히면 이렇게 부딪히지 않게 이렇게 가야 돼 해서 데이터를 또 레이블링을 하고 추가를 해줘요. 이렇게 해서 계속 데이터를 추가를 하다 보면은 다양한 부딪히는 상황에서의 데이터가 생기고 그 부딪히는 상황에서의 데이터에서 이것을 벗어나기 위한 형태의 데이터가 추가가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안 부딪힐 때까지 이 폴리시를 수렴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게 대거고 이 대거 알고리즘이 아마 한 2012년 그 근방에서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 더 전일 수도 있고. 근데 대거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부딪히고 나야지만 이걸 리레이블링 하는 첫 번째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 이 리레이블링 하는 게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기 때문에, 아니, 사실 리레이블링 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사람이 타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이렇게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더라도 시뮬레이션에서 내가 이 상황에서 갔어. 이 상황에서 이렇게 가다 보면 여기서 부딪히는 걸 알아. 그 상황에서 여기에서 이만큼 틀어야 되는데 그만큼 틀어야 되는 액션이 정확하게 어떻게 구별이 되지? 그러니까 여기서 얼마만큼 더 틀어야지 얘를 벗어날 수 있지를 파악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 순간순간의 속도나 코스나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그런 측면에서 휴먼 게이티드 대거라는 알고리즘은 우리가 학습한 폴리시가 있으면 학습한 폴리시가 지 멋대로 하도록 놔둡니다. 지 멋대로 하도록 놔두다가 근데 이거 좀 스테이트가 많이 벗어나져가지고 위험하네 싶으면 컨트롤을 휴먼으로 바꿔요.
바꾼 상황에서는 다시 이렇게 안정적으로 제어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는 부딪힐 때까지 놔두고 이미 놔둔 데이터셋을 이미 받은 다음에 거기에서 액션을 직접적으로 바꿔주는 건데 액션을 그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바꿔주는 게 어려우니까 부딪히기 전까지 이렇게 쭉 가보다가 이쯤 위험하면 이쯤에서부터 다시 휴먼이 조종대를 잡고 조정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런 추가적인 데이터셋을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다 보면은 얘가 위험 지역으로 갔으면은 다시 가면 그것을 다시 안전하게 와야 되는구나를 알 수 있는 형태의 데이터셋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좀 쉽게 더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면서 부딪히지 않는 방법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조금 더 프랙티컬하게 더 좋은 형태의 데이터셋을 얻는 방법입니다. 또 제가 스토리 라인을 까먹어서 이거 설명을 안 하고 있는데, 이거는 결국 추가적인 데이터셋을 어떻게 하면 잘 얻을 수 있을까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미테이션 러닝을 하고 부딪혔다는 걸 알고, 그 부딪혔으니까 추가적으로 데이터셋을 뭐 리레이블링 해가지고 다시 안 부딪힐 때까지 폴리시를 수렴시키자가 대거의 방법인 거고, 얘는 데이터를 더 얻어야 되는 거니까 데이터를 더 얻지 못했을 때는 이미테이션 러닝을 어떻게 잘할 수가 있냐 말했듯이 엑스퍼트 트래젝토리는 이러한 위험한 지역을 가지가 않기 때문에 그럼 일부러 위험한 지역을 가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다양한 액션을 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논문에서는 이것도 자율주행의 논문인데 일반적으로 컨트롤러로 엑스퍼트 트래젝토리 데이터셋을 만드는데 컨트롤러로만 하면은 너무 전문적인 깔끔한 데이터만 나오니까 거기에다가 노이즈를 적당히 추가해줘요. 그래서 노이즈를 적당히 추가해서 컨트롤러가 직진을 하라고 했는데 노이즈가 아예 우회전을 하라고 이상하게 길을 만들어 버리죠. 그럼 그 상황에서의 뭐 데이터셋을 임의로 만들어 버리고 그때 행동을 파악을 하면은 조금 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셋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여기서 거의 부딪힐 뻔한 데이터셋, 뭐 부딪히는 데이터셋도 얻는 식. 비슷하게 이것도 MIT 같은데 조나선 하우가 드론 항공 쪽에서의 유명하신 교수님이거든요. 튜브 NPC라고 로버스트한 언설턴티를 프레딕트 해가지고 하는 NPC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NPC라는 기반으로 그 엑스퍼트 트래젝토리를 만들어내는데, 근데 로버스트 튜브 NPC가 그 얘의 언설턴티를 기반으로 하니까 그 언설턴티 안에서의 데이터셋을 어그멘테이션을 해가지고 뭐 추가적으로 그냥 그 언설턴티 바운더리 안에서는 이 정도 폴리시가 그대로 따라해도 된다라고 해가지고 다양한 상황에서의 데이터셋을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결국 이미테이션 러닝에서 잘하는 방법은 그 데이터 스테이트 커버리지를 높이기 위해서 데이터를 잘 콜렉트해야 되는 거고, 근데 그것을 잘 못했다라고 하면은 그럼 수렴할 때까지 실패하는 데이터 폴리시를 계속 만들어내고 그 데이터셋으로부터 새로 학습을 해가지고 성공할 때까지 만드는 방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드밴스된 방법으로 뭘 할 수 있냐? 로우 디멘셔널한 피처를 이용해서 좋은 결국 리프레젠테이션이 있으면 이미테이션 러닝이 잘 될 수가 있죠. 이미테이션 러닝이 결국 뭐랄까요? 비전만 가지고 내가 정확하게 이 비전을 가지고 이미테이션 러닝을 한다고 하면은 이 비전에 대해서 조도가 바뀌었거나 뭐 상황이 바뀌었거나 이랬을 때는 또 다른 데이터셋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유니버셜한 리프레젠테이션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 비전 자체의 인풋이 아니라 이 비전을 어떻게 리프레젠테이션을 잘해가지고 지금 이 상황이 앞에 차가 얼마나 있는지 없는지 뭐 그 정도의 적당한 리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내면 그게 학습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비전의 역할에서의 비전 자체로부터 그 엔드 투 엔드 이미테이션 러닝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좋은 리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내는 게 잘 될 수 있다. 일 수도 있고. 아까도 히스토리를 얘기를 했는데 폼 DP에서는 당연히 히스토리를 얘기 되니까 히스토리를 어떻게 잘 커버할 수 있으면서 그걸 스테이트로 반영을 할 수 있을까? 또 물론 당연히 이 이미테이션 러닝을 잘 하는 방법입니다. 음,
너무 제가 좀 쏘아붙인 것 같아가지고 미안하긴 한데. 여하튼 RL보다 이미테이션 러닝이 이러한 장점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RL은 대거랑 RL도 조금 비슷한 느낌이 있지만 대거도 부딪히고 나서 데이터셋 리레이블링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학습하고 부딪히고 이래가지고 하는 건데 어쨌든 이미테이션 러닝은 정답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정답을 기반으로 로스를 만들어서 학습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인 학습 시스템이고 RL이라는 것은 계속 부딪혀요. 될 때까지 계속 부딪히는데 그 부딪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정답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부딪힘 속에서의 정답을 찾는 거라서 훨씬 더 데이터가 많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미테이션 러닝이 웬만해서는 로봇 학습을 하는데 훨씬 더 효율적이고 뭔가를 하든 간에 학습을 하는데 효율적입니다. 정답이 있다는 것 자체에서 RL 자체가 네, 특히 또 리월드가 굉장히 스팔스하다. 예를 들어 왜 이런 것들을 이미테이션 러닝으로 많이 하냐? 옷을 개는 거에 대해서 RL로 리월드를 준다고 했을 때 우리가 리월드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옷에다가 뭐 옷걸이를 넣는 순간 뭐 리월드 플러스 1, 얘를 잡고 뭐 이렇게 하면 플러스 1, 뭐 그렇게 한다고 해도 거기까지 가는 과정도 어렵고 그걸 매뉴얼하게 하기도 어렵고 그걸 옷걸이를 넣는 과정 자체를 디텍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정확한 스테이트를 구분할 수도 없고 리월드를 주기가 어려운데 이미테이션 러닝은 그냥 단순하게 내가 이거 몇 번 쭉 해보고 따라 해봐 하면 따라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복잡한 태스크에서 장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휴먼 팔로나 이런 매니플레이터로 하는 것들이 복잡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미테이션 러닝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걷는 것 자체는 왜 RL로 하지? 거기에는 좀 언서턴티가 많고 넘어질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상황이 많은데 그 상황에 로버스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되는 순간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뭔가 고장이 나고 이러는데 그 상황에 로버스트 해야 되기 때문에 RL로 시뮬레이션에서 학습을 하고 그것을 실제로 옮기는 형태로 학습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요즘은 이미테이션 러닝으로 뭘 하고 있냐? 테슬라 막 이렇게 막 춤추고 로봇 만들고 휴머노이드 하고 있는데 그 테슬라 이미테이션 러닝을 잘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이런 기계를 입고 직접 데이터를 다 만들고 있으면 그러니까 뭔가의 이미테이션 러닝으로 뭔가 로봇의 움직임을 만들겠다 하면은 그거 이미테이션을 할 수 있는 엑스퍼트 데이터셋이 필요하잖아요. 그건 결국 사람이 만들어야 되는 거고, 사람 한 300명 모아가지고, 야, 똑같은 움직임 해봐. 야, 똑같은 모션 취해봐. 해가지고 데이터셋 얻은 다음에 이미테이션 러닝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결국 이것도 데이터 싸움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데이터셋을 효율적으로 얻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기계가, 그러니까 우리가 로봇을 직접 제어하는 것은 어려우니까, 로봇을 직접 제어하는 것보다 조금 더 쉽게 데이터를 얻는 방법들이 요즘은 또 연구로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로봇이 두 개가 있는 매니플레이터라고 합시다. 얘를 우리가 잘 제어를 해가지고 컨트롤러로 잘 제어해서 이렇게 요리를 할 수는 없어요. 요리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사람이 비슷하게 사람이 이런 로봇팔 같은 장비 하나만 들고 거기에서 이렇게 우리는 사람 팔을 제어를 잘 할 수 있으니까 그걸로 데이터셋을 얻은 다음에 그 데이터셋이 그 로봇 그걸 그대로 똑같이 따라하게 로봇으로 만드는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알로하라는 논문인데 그런 거에 조금 관심 있으시면 논문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사람이 하는 모션을 그대로 따라하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뭐 액체를 따르거나 설거지를 한다거나 하는 형태의 움직임도 잘 묘사를 하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끝났고요. 조금 빨리 끝났는데 혹시 질문 있나요? 이왕이면 네. 그래서 언제만 그런 일과 혹시 보고 있고 네, 방금 흔적된 10배 장 생겼다. 그 아들 알고 있을 때가
내가 학생 필리가 있을 때 그냥 열번을 쓸때 많이 있어. 할 수 있죠. 알로아도 되게 다양한 태스크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할 수는 있는데, 이것도 결국 뭐, 그 극단으로 가면 파운데이션 모델이고, 극단으로 갔을 때 엑스퍼트의 데이터셋이 엄청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RL보다는 좋을 수 있어요. 왜냐? RL은 더 데이터가 이피션트하지 않기 때문에, 제어에서는 뭐, 오히려 엑스퍼트 데이터셋을 구하는 게 더 싸지 않을까? 사실, 이미지도 하시면 알겠지만, 요즘도 이미지 레이블링 예전에 요즘도 많이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알바하면서 데이터셋 엄청 많이 구하잖아요 인터넷에서. 그만큼 데이터셋이 많이 필요하고 많이 있으면은 학습이 잘 되는 거고 이거 이미테이션 러닝 똑같은 것 같아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셋을 엄청나게 모아놓고 그것을 기반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근데 나중에 또 얘기를 드리겠지만 이미테이션 러닝은 조금 더 비싼 데이터셋이에요. 왜냐하면 엑스퍼트 데이터셋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이 만든 엑스퍼트가 아니라 준 엑스퍼트나 초보자가 만든 데이터셋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의 문제로 넘어가면 오프라인 아래로 갑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봤을 때는 오프라인 아래의 프레임워크로 더 많이 가는 것 같고 로봇에서는. 그래서 다양한 데이터셋을 어떻게든 많이 축적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이 데이터셋은 계속해서 누적해 놓으면 쌓이니까. 그럼 이걸 쌓이는 상황에서 다양한 데이터셋이 있을 때, 그걸 오프라인 아래로 어떻게 파운데이션을 만들까가 요즘 가장 리서치의 키워드인 것 같아. 아마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오프라인 아래에서 설명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질문 있나요? 네, 그러면은 수업 계속 이럴 것 같아요. 수업 이 정도로, 그러니까 막 그렇게까지는 아니, 굳이 길게 하면 서로 안 좋으니까, 네. 그냥 빨리 끝날 수 있으면 빨리 끝나고, 늦게 끝나면 늦게 끝난 대로 이렇게 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다 작성을 해주시고, 페이퍼, 닥스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첫 번째 숙제가 오늘 나갈 생각이에요. 숙제를 많이 낼 생각은 없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학습에 대해서 조금 경험을 해봐야 되니까, 아직 숙제를 안 만들어서 문제는 안 하겠지만, 숙제를 많이 낼 생각이 없어서 한 2주, 3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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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주 드릴게요. 그럼 대충 한 달에 숙제 하나 한다고 하면 3개, 4개 하면 되겠죠, 학기 중에. 그러니까 좀 길게 보는 관점에서 숙제를 3주를 드린다는 건 그만큼 할 일이 많다는 거고, 그러니까 미리미리 시작을 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미리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그렇고, 여기 닥스도 다음 주까지 다 잘 채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